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칭기즈칸의 역대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초원의 한 전사가 어떻게 세계제국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짧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칭기즈칸 1장 초원의 바람 속에서 태어난 소년. 초원의 밤 공기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 없이 끝없이 펼쳐진 풀밭 위로 몽골의 바람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던 시절. 그곳엔 하나의 작은 게르가 서 있었습니다. 게르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조용히 흔들렸고 그 안에서 테무친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에 대해 몽골 비사는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손에 피가 뭉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것을 강한 운명을 가진 아이의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가 이 아이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는지 아니면 시대의 큰 변화가 이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였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테무친이 눈을 뜬 세계는 여유롭거나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은 아름답지만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며칠이고 굶어야 하고 계절이 바뀌면 한순간에 생존 조건이 달라지는 곳.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자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테무친이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예수게인은 타타르 부족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 장면은 몽골 비사와 페르시아 사료 집사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 테무친에게 이 사건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린 첫 번째 폭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히 가장을 잃은 일이 아니라 씨족의 보호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목 사회에서 씨족은 곧 생존이고 씨족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가족 전체가 초원의 거센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직후 씨족 사람들은 테무친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은 곧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아 봐라 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음식, 가축, 살림도 모두 가져가 버리고 테무친의 가족을 초원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테무친의 어머니 호엘루는 그 순간부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야생 뿌리와 열매를 캐어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테무친은 이 생존의 시기 동안 단순히 배고픔만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장 원초적인 순간에서 관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약자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인지, 누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이 경험은 그에게 책에서 배우는 리더십보다 더 깊고 어떤 교육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을 읽는 눈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도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형제 베르테르와의 일화는 초원 사회가 얼마나 날카롭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함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지를 어린 테무친에게 뚜렷하게 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절박한 생존의 조건 속에서 그는 지도자는 먹을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첫 번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 테무친이 겪은 모든 경험은 단순한 불행이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선택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누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인지 조용히 관찰하며 기억했습니다. 초원은 거칠었고 삶은 불안정했지만 그 속에서 자라난 테무치는 하나씩 배웠습니다. 신뢰란 무엇인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약한 이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이 모든 조각들은 아주 조용히, 아주 작은 불씨처럼 그의 안에서 쌓여갑니다. 그 불씨는 훗날 초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선택들의 바탕이 됩니다. 밤의 초원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이 테무치는 그 속에서 생존을 배우며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2장.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다. 아버지를 잃고 씨족에게 버려진 뒤 테무친과 가족은 초원 가장자리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시간 속에서도 테무친은 단지 생존하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테무치는 하루하루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주 작은 신호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생존은 그에게 사람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훗날 그가 대륙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날들, 어머니 호엘룬이 자신보다 아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 이 단순한 메시지는 그가 훗날 장군을 임명하고 부대를 운영하며 법을 만들 때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원칙이 됩니다. 하지만 초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존재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무친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식량을 둘러싼 갈등, 사냥감을 누구 몫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질투와 불공정함. 특히 이복형 베르테르와의 사건은 테무친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르테르는 사냥해온 음식을 몰래 가져가거나 분배를 불공정하게 하곤 했습니다. 초원에서 먹을 것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갈등은 비극으로 이어졌고 테무치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뚜렷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지도자는 공정함을 잃는 순간 공동체를 잃는다. 테무치는 나이를 먹어가며 자신의 행동하다가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리더십의 첫 번째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테무치는 점점 성장하여 다른 부족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운명처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보오르츠와 젤메입니다.
보우르추는 처음 만났을 때 테무친이 잃어버린 말을 잡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테무친은 그 순간 보우르추의 짐승과 성품을 말 한마디 없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둘은 한평생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가 됩니다. 젤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테무친이 큰 부상을 당했을 때 하루 종일 피를 빨아내어 그를 살려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둘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상호 신뢰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보우르추와 젤메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은 테무친에게 어떤 귀족보다 더 큰 신뢰를 줬습니다. 그는 이때 깨닫습니다. 참된 동료는 피가 이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훗날 몽골 제국의 핵심 원칙인 능력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정확해졌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혈통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태도, 약속보다는 실천. 그는 인간의 본질을 겉모습이 아닌 삶의 순간순간에서 파악하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적된 감각들은 머지않아 초원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와 전쟁 속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장. 동맹과 배신이 교차하던 초원 정치의 세계. 어린 시절의 생존과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준 시간이 지나 테무친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년을 맞이할 무렵 초원의 정치 세계는 매 순간이 얽히고 설킨 동맹과 분열, 그리고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에는 수많은 부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필요하면 손을 잡고 필요 없으면 등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정치의 중심에는 테무친의 오랜 친구, 그리고 훗날 가장 큰 적이 되는 자무카가 있었습니다. 자무카와 테무친은 어린 시절 안다, 즉 혈맹 같은 의형제 관계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자무카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테무친은 버려진 가족의 아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을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초원에서의 삶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무카는 귀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인 초원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테무친은 혈통보다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죠. 두 사람의 차이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선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원의 정치 구조는 여러 강력한 부족 연맹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긴장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레이트의 왕 토오릴은 초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와는 생전의 동맹 관계였고 그 기억 덕분에 토오릴은 테무친에게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테무친은 토오릴에게 다가가 그의 보호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초원의 정치에서 보호와 동맹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용 가치가 줄어들면 언제든 뒤집히는 것이 이곳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자무카는 테무친이 토오릴과 가까워지는 것을 편치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전통적 귀족 질서에서 보면 테무친은 명백히 아래에 있어야 하는 인물인데 그가 점점 더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은 자무카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두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번져갑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자무카는 여러 귀족들과 연합해 테무친의 세력을 공격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무카와 테무친은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무친이 전쟁에서 자무카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 누구도 잔혹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무카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 귀족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테무친은 능력 있는 자라면 어떤 혈통이든 받아들였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기반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초원의 정치 세계는 폭풍처럼 변했지만 테무친의 사고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의 소용돌이는 머지않아 초원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거대한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만남, 모든 배신, 모든 선택들이 조용히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1206년의 쿠릴타이, 초원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되는 그날을 향해 말입니다. 4장 1206년 한 이름 아래 초원이 모이던 밤. 초원의 겨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말의 숨결이 하얗게 퍼지고 불씨는 밤새 꺼지지 않기 위해 천천히 타들어가던 시기. 테무친은 그 불빛 앞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부족에서 지도자들과 전사들이 강가를 따라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원은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모임을 몽골 사람들은 쿠릴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원 전체의 운명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날이었죠. 그러나 이 쿠릴타이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전쟁, 배신, 동맹, 그리고 피해의 기억들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테무친과 함께 초원을 떠돌던 사람도 있었고 한때 그에게 창을 겨눴던 사람도 있었으며 그의 가족을 버렸던 씨족의 사람들도 조용히 그 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선택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테무친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큰 적이 되었던 자무카였습니다. 자무카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패배했고 몇 해 뒤 결국 테무친에게 붙잡혀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초원의 많은 귀족들은 여전히 자무카의 방식, 즉 혈통이 곧 권력이라는 질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테무친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아무 혈통도 없는 소년.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행동만으로 세력을 키워온 지도자. 이 두 세계가 보이지 않게
이 쿠릴타이의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테무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라고도 하지 않았고 나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로를 죽여왔다. 초원은 그 말 앞에서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피를 더 흘리기보다 길을 만들고 싶다. 그의 말은 짧았고 감정도 과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을 하나씩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게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형제, 말 받고 말에 쓰러진 친구들. 그리고 조용한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테무치는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으로 초원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 이름은 끝없이 넓은 바다와 같은 군주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몽골은 처음으로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인 세계가 됩니다. 칭기즈칸이 된 테무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섞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부족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부족의 전사들을 같은 부대에 배치했고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십진제였습니다. 10명이 하나의 단위가 되고 10개의 단위가 다시 묶여 100, 1000, 만으로 커져가는 방식. 이 변화는 초원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던 사람이 오늘 같은 부대에서 등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1206년 이후 초원은 더 이상 흩어진 부족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 하나의 질서, 하나의 방향을 가진 세계가 되었고 그 방향은 이제 초원을 넘어 대륙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움직임은 곧 초원의 싸움이 아닌 대륙의 전쟁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 몽골군의 첫 번째 대규모 원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장 초원이 처음으로 대륙을 향해 움직이던 날. 1206년 이후 초원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의 함성도 부족 간의 충돌도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고 처음으로 서로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의 바람이 더 이상 안에서만 맴돌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힘이 하나로 모였을 때 그 힘은 어딘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방향은 서하였습니다. 서하는 오늘날 중국 서북부 지역에 있던 나라로 사막과 초원의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몽골에게는 교역의 길을 막고 있던 존재이기도 했고 동시에 초원의 긴장감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는 불안한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서하의 사신이 몽골의 사절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야기가 초원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무례였는지는 지금 와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은 칭기즈칸에게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몽골군의 첫 대규모 원정은 빠르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밤을 틈타 말에 올랐고 게르에는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전쟁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보다 먼저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접어들자 병사들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낮에는 뜨거운 모래가 발을 삼켰으며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이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견디는 법도 물을 아끼는 법도 말과 함께 밤을 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성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 이 군대가 얼마나 낯선 방식으로 싸우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을 포위했을 때 몽골군은 곧바로 성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빙 둘러싼 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쟤들은 공정전도 할 줄 모르는군.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웃음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끊기고 식량이 줄어들고 성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아이들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몽골군은 성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사막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몽골은 싸우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데. 이 인식은 이후 몽골의 수많은 전쟁에서 상대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됩니다. 이 원정에서 몽골군은 자신들이 단순히 초원에서만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막에서도 성 앞에서도 낯선 땅에서도 그들의 방식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몽골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술이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하에서 공성무기 제작 기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장치,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술, 불을 다루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초원에서는 필요 없던 기술이었지만 이제 대륙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기술자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며 몽골군과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몽골군은 초원의 군대에서 대륙의 군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한 전투에서 몽골군의 젊은 장수가 적의 성벽 위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는 무모할 정도로 앞장서서 성벽을 넘었고 전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칭기즈칸은 그 장수를 불러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너는 오늘 네 목숨보다 먼저 나를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수에게 새로운 직위를 내립니다. 이 장면은 몽골군에서 공을 세우는 기준이 혈통이나 나이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하 원정 이후 몽골군은 더 이상 초원의 강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륙의 문을 두드린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말바굽은 이제 평원을 넘어 도시와 성, 사막과 강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초원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다른 세계의 숨결이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대륙 원정은
곧 진짜 거대한 세계와의 충돌, 즉 중국 북방의 강대국, 금나라와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장, 몽골이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에 손을 뻗는 순간입니다. 6장, 황금의 나라가 흔들리던 밤. 서하의 성들이 하나둘 조용해진 뒤 몽골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성벽을 넘고 낯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그들은 스스로가 이제 초원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놓인 곳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은 성벽, 끝없이 이어진 농경지, 빛나는 궁전과 수많은 백성, 그곳은 바로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는 오늘날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고 몽골에게는 넘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대륙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해 몽골의 사신이 금나라의 궁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신은 칭기즈칸의 말을 전하기 위해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금나라의 황제는 그 사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초원의 족속이 무슨 자격으로 천자의 나라에 말을 전하는가? 그 말은 단지 무례한 발언이 아니라 몽골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초원으로 들어왔을 때 칭기즈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길이 열렸다. 그의 말은 전쟁을 의미했지만 그 전쟁은 분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질서의 충돌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이 금나라의 국경을 넘던 날 성 위에서는 종이 울렸고 병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나라는 오랜 세월 성벽과 군대, 그리고 대규모 병력으로 자신들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들이 처음 겪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자 성 바깥의 들판은 고요해졌고 금나라 병사들은 성 위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창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멀리서 불빛이 늘어났고 병사들은 그 불빛의 수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불빛은 몽골군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적은 몽골군이 어디에 주력 병력을 두고 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성의 다른 쪽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전면 공격이 아닌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흔드는 전술로 금나라의 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투는 몽골군이 대규모 농경 국가를 상대로도 충분히 통한다는 사실을 대륙 전체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한 흥미로운 사건이 전해집니다. 몽골군이 한 도시를 점령했을 때 도시 안에는 금나라 관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처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칭기즈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세금은 어떻게 거두는가? 관리들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세제도와 장부 관리 방식, 곡물 창고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칭기즈칸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의 일을 알고 있다면 그 일은 이제 나를 위해 하라.
그날 이후 그 금나라 관리들은 몽골의 행정 관리로 살아남았고, 몽골은 단순히 도시를 점령하는 군대가 아니라 도시를 운영하는 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몽골군은 무기만 얻은 것이 아니라 길을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의 길은 초원의 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로 닦인 도로, 다리를 건너는 교차로, 상인들이 쉬어가는 숙소. 몽골군은 이 길을 따라 이동의 개념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곧 실크로드로 이어졌습니다. 비단 향신료, 금, 은, 그리고 사람과 소문, 종교와 기술이 이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이 길 위에 올라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륙은 점점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칭기즈칸은 하나의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도시는 보호하고 저항한 도시는 무너뜨린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기준. 이 기준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몽골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몽골의 선택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몽골은 초원의 군대에서 대륙의 질서를 건드리는 존재가 되었고, 금나라와의 전쟁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바굽은 중앙아시아를 향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는 한 번도 초원의 군대가 밟아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사막 너머의 왕국들,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 연결된 중앙아시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장 7장에서 가장 크게 펼쳐지게 됩니다. 7장 사막 너머의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던 순간, 금나라의 성들이 하나둘 조용해지고 돌로 쌓인 길 위로 몽골의 말바굽 소리가 익숙해졌을 무렵, 칭기즈칸은 또 한 번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 해가 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서쪽에는 초원과는 전혀 다른 세계, 사막과 오아시스, 상인과 대상, 그리고 이슬람의 도시들이 연결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중앙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 위 시작에는 호라즘 왕국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자리 잡은 부유한 나라, 그리고 세금으로 쌓은 부가 사막 위의 도시들을 반짝이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칭기즈칸은 호라즘으로 상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교역을 원했습니다. 사신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땅을 원하지 않는다. 길을 원한다. 그러나 이 사절단은 국경 도시에서 억울하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호라즘의 총독은 그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머리가 잘려 칭기즈칸 앞으로 보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초원에 도달했을 때 칭기즈칸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침묵은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결정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몽골군은 사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막은 물이 거의 없는 죽음의 길이었고 말조차 버티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초원에서 배운 방식으로 밤에 이동하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적은 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호라즘은 강한 나라였지만 그 강함은
성에만 의존한 강함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그 성을 하나씩 우회하며 후방을 자르고 보급로를 끊고 도시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서서히 왕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실크로드를 따라 번성하던 도시들이 하나둘씩 몽골 앞에 놓이게 됩니다. 부하라가 함락되던 날 도시의 사람들은 모스크에 모여 숨죽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몽골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칭기즈칸은 모스크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하늘이 보낸 벌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간 뒤에도 도시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는 살려두었고 장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며 상인은 다시 길 위로 돌려보냈습니다. 몽골의 전쟁은 늘 파괴와 보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방식이었습니다. 호리즘 전쟁이 끝나갈 무렵 칭기즈칸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장수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아주 먼 서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보고 돌아와라. 두 장수는 코카서스를 넘고 흑해 북쪽 초원을 지나 유럽 세계에까지 발을 더뎠습니다. 그곳에서 키예프루스의 군대와 맞붙고 헝가리와 폴란드 근처까지 조용히 몽골의 존재를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원정은 정복을 위한 원정이 아니라 정찰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세계를 하나의 지도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이어지며 유라시아는 조용히 하나의 세계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몽골이 길 위에 서자 그 길 위로 사람이 흐르고 물자가 흐르고 지식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종이와 화약, 이슬람의 수학과 의학, 중앙아시아의 천문학, 유럽의 음과 모직물, 이 모든 것들이 몽골의 길 위에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유럽 사람들이 마르코 폴로의 여행을 통해 동방을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게 된 것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몽골이 이미 그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칭기즈칸은 초원으로 돌아와 조용히 병석에 눕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사료들은 그가 자신의 무덤 위치조차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 제국의 질서 속으로 조용히 흡수되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떠난 뒤 몽골 제국은 4개의 칸쿤으로 나뉘고 결국 하나의 제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열어둔 길, 사람과 사람을 이어놓은 흐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려진 소년으로 시작된 한 사람의 삶은 초원을 건너 사막을 넘고 도시를 지나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서로 연결된 세계가 되는데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게르, 아주 차가운 밤 어린 소년의 조용한 생존에서 출발했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과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져 있고 세계는 그때보다 조금 더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바람의 소리를 천천히 떠올려도 좋겠습니다.